2부입니다. D-31일 특집 여기가 총선 격전지 2부도 계속 이어갑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콘텐츠도 마련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2부 출발하죠.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2대 국회의원 선거 D-31일 여기가 총선 격전지. 네, 여기가 총선 격전지 제주 지역부터 시작해서 쭉 둘러보고 있는데 수도권을 뺀 나머지 지역의 강원 지역 소식마저 정리합니다. MS투데이의 한승미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처음 치러지는 강원 지역 총선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강원 지역에서는 전체 8개 선거구 가운데 이 6곳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이 총선 대진표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다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에 맞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새 인물로 반격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예. 이 강원도는 현역 의원 재공천 비율이 상당합니다. 이 비례대표를 포함한 여야 현역 의원 9명 중 7명이 단수 공천됐습니다. 이 속초 인제고성 양양에서는 국힘의 이양수 의원과 이 민주당 김도균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개혁신당 임병성 당대표 정책특보, 이 자유민주당 주현관 실향민 중앙협의회 부회장의 사자 대결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이 동해태백 삼척 정선은 이 삼선고지를 향해 뛰는 이철규 국회의원 상대로 이 민주당 한우현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이 나섰고요. 이 홍천 횡성 영월 평창에서는 허피롱 전 홍천군수가 유상범 의원에게 도전합니다. 네, 강원의 빅3 도시죠. 춘천, 원주, 강릉. 아무래도 총선 최대 관심 지역들일 텐데 여기 대진표도 완성됐습니까? 예, 이 원주와 강릉 대진표가 먼저 완성됐습니다. 이 강릉은 권성동 의원이 5선 도전에 나서는데요. 이 국힘 공천에서 배제된 김근 전 강릉시장이 이 무소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민주당에서는 김중남 강원도당 탄소중립위원장이 경선을 뚫고 이 본선에 안착했습니다. 이 원주 갑에서는 리턴 매치가 펼쳐집니다. 이 박정아 국회의원과 원창묵 전 원주시장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 이어 다시 맞붙습니다. 네. 이 원주을은 민주당 송기현 의원과 이 국힘 김한섭 전 기재부 2차관의 빅매치가 성사됐습니다. 춘천 지역은요? 예, 이 춘천처럼 화천 양구갑과 을 선거구가 아직 최종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윤곽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춘천갑과 을 선거구에 대한 국힘 경선 결과가 어제 발표됐습니다. 이 춘천갑에서는 김혜란 변호사가 이 현역인 민주당 허영 의원과 결을 맞상대로 낙점됐는데요. 이 을 선거구는 3명이 경선을 벌인 데 이어 이 한기호 의원과 허인구 전 지원방송 사장이 최종 결선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 경선은 아직인데요. 이 유정배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전성 변호사가 본선행 티켓을 놓고 겨룹니다. 네, 강원 지역 역대 선거 결과 아무래도 보수 쪽 우세였었죠, 그동안? 그렇습니다. 이 강원 지역은 전통적인 보수 텃밭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요. 20대 총선에서는 7대1로 보수 진영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습니다. 21대 총선은 5대3으로요. 이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5석을, 더불어민주당이 3석을 차지했습니다. 이 지역별로는 원주갑, 원주을,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선출됐고, 이 춘천, 철원, 화천, 양구을, 이 속초, 고성, 양양, 인제, 강릉, 홍천, 횡성, 영월, 평창, 동해태백, 삼척, 정선은 미래통합당이 5석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원주갑에 선출된 민주당 이광재 전 의원이 강원도지사 선거 출마로 2022년 의원직을 사직해서요. 국힘 박정아 의원이 재보궐선거에 당선되면서 현재는 6대2로 국힘 의석수가 3배 더 많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번 선거의 판세, 지금 여론조사 결과들은 어떻게 나옵니까? 네, 이 4일 발표된 여론조사 꽃의 총선 판세 예측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이 강원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8개 선거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지역은 원주, 을 한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반면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 우세를 보인 지역은 홍천, 횡성, 영월, 평창과 동해태백, 삼척, 정선, 강릉, 춘천, 철원, 화천, 양구 등 4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3곳은 경합지였는데요. 이 원주
원주갑과 춘천철원 화천 양구갑에서 민주당이 경합 우세를 보였고 이 속초 고성 양양 인제는 국힘이 경합 우세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21대 총선 때와 같이 5대3의 구도가 나올 수도 있고요. 20대 총선처럼 이 7대1 구도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해드린 여론조사는 강원 지역 8개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4,014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2일부터 23일 양일간 실시된 조사고요. 95% 표본 오차에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고요. MS투데이의 한승미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강원도 지역까지 전화로 연결해봤고 이제 이번 총선의 또 최대 승부처 하면 바로 수도권이죠. 이제부터는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도권 분석할 때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으로 직접 거두절미 각설하고 맞습니다. 거기에 고정 패널이시죠. 국민의힘의 법률자문위원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수도권 격전지 먼저 경기 인천 지역부터 좀 정리하고 토론 이어갑니다. 내일신문의 박준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인 지역 지역구 의석이 어떻게 되죠? 예, 경기와 인천의 지역구가 이번에 각각 한 개씩 늘었습니다. 경기는 59개에서 60개로 확대됐고요. 지난 21대 총선에서 60개에서 59개로 줄었다가 4년 만에 다시 회복된 겁니다. 예. 인천은 13개에서 14개로 증가했습니다. 경기 인천이 모두 74석이 됐는데 전체 의석 254석 가운데 30%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경기 의석 수만 따지면 서울의 1.3배고요. 인구가 늘어나면서 점점 중요도가 더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년 전 총선에서 인천 지역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었죠? 그렇습니다. 4년 전 인천에서는 민주당이 13석 가운데 11석을 확보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1석, 무소속 1석인데 미래통합당에서는 배준영 의원이 이 북한과 접경 지역인 중구 광화군 옹진군에서 어렵게 이겼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이제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역시 이제 보수 성향이 강한 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에서 남영희 민주당 후보를 171표, 0.15%포인트 차이로 이겨서 당선됐습니다. 네, 이번에 인천 지역 대진표는 완성됐나요? 예,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공천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11개가 이 대진표 구성이 끝났고 3곳 정도가 남아있는데 가장 관심 지역 중 하나인 부평을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재대결이 많은데요. 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조택상 의원과 후보와 다시 맞붙습니다. 윤상현 의원 역시 남영희 후보와 다시 한번 박빙승부를 펼칠 예정이고 박찬대 의원과 정승현 후보는 3번째 격돌을 하게 됩니다. 현역 의원 7명이 공천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역과 도전자들의 뜨거운 한판이 예상됩니다. 네, 아무래도 인천 계양을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맞대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예, 인천 계양을의 국민의힘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와의 일전을 선언하며 결국 명령 대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한 달 전만 해도 민주당 공천이 시작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원희룡 전 장관의 오차범위 밖에서 큰 표 차이로 일관되게 이기는 여론조사들이 다소 나왔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달 들어 실시한 2개의 여론조사에서 아주 박빙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대표가 앞서는 수치가 나오기는 했는데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보면 누구의 우세도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인천 계양을 여기 말고 인천 지역의 또 다른 격전지는 어떤 곳이 주목됩니까? 예, 부평을 지역구입니다. 이 민주당의 이동주, 박선원 후보의 경선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인데 이 지역은 원래 4선의 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지역구였습니다. 하지만 홍영표 의원이 컷오프되면서 탈당을 해서 새로운 미래로 옮겨간 다음에 출마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예. 홍 의원은 2009년 재보궐부터 내리 4선을 이곳에서 당선이 됐는데 국민의힘 이현웅 후보와 민주당 후보까지 3자 대결로 빅매치가 예상됩니다. 계양갑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고시 동기이면서 노동계 입문 지원자인 최원식 전 의원이 국민의힘 배지를 달고 나오는데 계양갑과 을 지역구에서 원희룡, 최원식 조가 이재명, 유동수 조의 맞대결 국면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인천 정리했고 이제 경기도 4년 전에 경기도 역시 민주당이 싹쓸이 했었죠? 예,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경기 지역 59석 중 무려 51석을 가져갔습니다. 허허.
이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7곳, 남은 한석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고향 갑에서 확보했습니다. 당시 미래통합당은 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 여주 양평, 이천, 용인갑, 평택을, 분당갑 가장 보수색이 짙은 지역에서만 7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는 경기도가 이제 60개 지역이 됐는데 스윙 스테이트가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스윙 지역이라고 하면은 5% 이내의 박빙으로 승부가 난 지역을 의미할 텐데요. 경기도는 대체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기도에서 압승해야 일당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민주당 우세라고 하는 게 매우 아슬아슬한 이 우세입니다. 네. 그만큼 격차가 적어졌다는 건데요. 경기도는 60개 중에서 절반 수준인 30개 안팎이 이 5% 이내에서 승부가 나는 스윙 스테이트, 스윙 보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스윙 보터 지역은 또 그중에서 어딜까요? 예, 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반도체 벨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이 반도체 벨트에는 동탄 신도시가 들어가 있고 수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개발 호재가 많고 인구가 집중적으로 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이었지만 서울에서 나오고 또 중부나 남부에서 올라간 젊은 층 또 신도시 입주자들이 많아지면서 결코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은 쪽으로 표심이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 반도체 벨트의 지금 상황은요? 예, 반도체 벨트 중 국민의힘이 이 수원 벨트에서 또 개혁신당이 화성 벨트에서 이 중점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보유하고 있는 수원 갑에서부터 무까지 5개 지역구에 일찌감치 김현준 전 국세청장, 박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를 라인업으로 짜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화성 의뢰, 용인은 양양자, 그리고 화성정은 이원욱 의원이 반도체 벨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수원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 박광훈 전 원내대표가 자리를 비우면서 이 구심점이 사라졌고, 화성에서는 이원욱 의원이 탈당한 데다가 지역구가 하나 더 생기면서 민주당의 수성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 밖에 경기 지역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지역 하나 더 꼽으신다면? 예, 분당 갑인데요. 이 안철수, 이광재, 류호정 3자 대결이 관심입니다. 예. 이 안철수 전 대표와 함께 친문 중진인 이광재 전 의원이 맞대결을 펼치고 정의당에서 나와 개혁신당으로 옮긴 류호정 의원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또 하나 보면은 분당 을인데요.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김병욱 현역 의원의 접전이 예상됩니다. 네. 김 전 수석은 대통령실 출신이고 김 의원은 친 이재명계 의원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조금 있다가 이제 서울 지역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송영훈 변호사, 장미 변호사, 우선 인천 경기 지역 쪽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요약하면 4년 전에는 민주당 싹쓸이 한마디로. 그런데 지금은 인천 경기 모두 5% 이내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는 지역이 거의 절반이 된다. 그만큼 민주당 우세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 동의하세요? 민주당이 안심할 수는 없고 더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 워낙 많은 의석수를 좀 점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현역 의원의 어떤 뭐 자리 보존을 해줄 것인지 물갈이 할 것인지 그런 셈법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는 거의 구분응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인물론으로 승부해야 되는데 뭐 참신한 인물들을 또 곳곳에 배치한 부분도 있거든요. 네. 이를테면 뭐 기업인 출신의 공영은 현대차 사장 등등을 또 그 컨셉에 맞게 그 지역의 요청에 맞게 또 인물 분석을 해서 국민들께 내세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수도권의 접전 지역들이 이제 어쨌든 민주당이 기존에 현역 의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현역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선거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금 정당 지지율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한국갤럽이 3월 5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자체 조사, 기타 사항은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 조사에서 그 서울의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이 45%, 민주당 24% 이렇게 20%까지 지금 격차가 벌어졌거든요. 그런 상황이 지금 민주당의 현역 프리미엄을 상쇄하고 대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5% 이내의 아주 접전 지역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 정도 예상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가능해 보입니다. 서울 지역은 뭐 이따가 다시 한번 좀 다시 네. 정리하겠고 인천 경기 지역에서
수원 또 반도체 벨트 뭐 이런 이야기들 이제 주목된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양당 모두 가장 강력한 후보들을 쭉 배치하는 곳이 또 바로 그 지역이죠. 맞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가 5곳인데요. 지난 총선 때는 민주당이 완전히 다 이겼잖아요. 다 이겼거든요. 그래서 수원에 이제 박강훈 의원이 3선을 했었기 때문에 수원 정에서 굉장히 이제 지역 관리 잘했다라고 했지만 김준혁 또 교수가 박빙으로 이기고 뭐 들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경선에서 세임으로, 이겼고 예. 박광원 의원이 흔쾌히 동의해서 그랬더라고요. 지지를 해준다고 했죠. 선거 캠프까지 찾아가서 두 손을 맞잡고 왜냐하면 그만큼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선거가 절체절명의 선거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반도체 벨트 지금 개혁신당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나가겠다 이렇게 출사표 던지면서 상당히 화제를 내세우고 있으니까 신경과 집중이 쓰여지는 또 지역구로 확 커진 부분이 있습니다. 동탄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유권자분들의 평균 연령이 34세인가밖에 되지 않는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청년 정치의 하나의 상징성을 담보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어느 정도나 또 표심 공략에 나설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그 컨셉에 맞춰서 또 여야 정당도 후보를 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이제 또 관심사가 모아지는 지역이 또 곳곳에 경기 인천권에 포진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득표를 많이 하면 국민의힘에 불리하나요? 민주당에 불리하나요? 득표를 많이 하기가 어려울 걸로 봐서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인천 경기 지역 개혁신당 정당 지지율이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준석 대표가 화성을에 출마 선언을 했지만 이 지역에 출마를 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이원욱 의원의 기존 지지세와 조직에 좀 업혀가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연령 34세는 겉으로 내건 명분이고 이 화성을이라고 하는 지역구는 화성을과 화성정으로 분구가 되면서 화성을에 기존 유권자의 한 60%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원욱 의원의 지지세를 가지고 어떤 선거를 치러보려는 선거공학적인 계산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그 지역 유권자들도 이준석 대표가 너무 뜬금없이 왔기 때문에 도대체 여기 온 이유가 뭐냐라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바람을 일으키기는 사실상 좀 힘들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표 얼마 못 얻을 거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전략적 판단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김종인 이제 위원장이 사실상 정치적 멘토인데 대구를 가보는 게 어떻겠냐. 근데 대구도 사실 녹록지 않을 겁니다. 출마하는 게요. 그러면 본인이 그래도 유의미한 득표를 하고 국회 입성까지 노릴 수 있는 지역 바로 옆에 용인갑의 양향자 의원이 삼성전자 출신으로 상당한 상징성을 가진 여성 기업인 출신이고요. 이원욱 의원 또 화성을 지역에서 본인이 이번에 새로 생긴 지역구인 화성정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연대와 표몰이에 같이 힘을 실어서 좀 유권자들 마음을 잡을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그렇다면 2030 세대한테 표 막거는 건 아닌 거잖아요. 젊은 정치인이라고 해서 젊은 유권자가 기계적으로 지지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또 여성 남성 유권자의 판단이 또 다를 수도 있고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이준석 대표가 여기서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저 또한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이준석 대표가 공천 거기에 출사표를 던지니까 유경준이라는 후보를 거의 바로 다음 날인가 이제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내가 반도체 벨트 공략하겠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유경준 후보는 진짜 삼성 출신의 연구자거든요. 그래서 또 대비되는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유경준 후보가 아니고 한정민입니다. 한정민 후보가 화성을이고요. 유경준 전 통계청장은 화성 정이에요. 제가 성함을 잘못했네요. 어쨌든 그 지역의 성함은 한정민이라는 그 연구원을 공천한 건 맞습니다. 화성을에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의 1984년생 한정민 후보가 공천이 됐고요. 이원욱 의원하고 맞대결할 국민의힘 후보가 화성정의 유경준 전 통계청장 지역구로 이동해서 지금 재배치가 됐습니다. 자, 우리 이제 반도체 벨트 얘기를 했는데 무엇보다 더 정말 큰 관심사는 인천 계양을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원희룡 장관이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어제도 비슷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이 선거는 이재명 대표의 지난 보궐선거 득표율 55.2%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계양을의 민주당 지지층도 그동안의 비명행사 공천 대란을 다 봐왔기 때문에 결국 이 지역 선거는 이재명 대표냐 이재명 대표가 아니냐의 선거 구도로 치러집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 유권자의
그 이재명 지지층 10%가 이탈하면 55%에서 50% 밑으로 떨어지고요. 10명 중 1명이 아니라 10명 중 2명이 이탈하면 45% 아래로 떨어집니다. 예. 민주당의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이 77%, 그러면은 23% 정도가 비명 지지층이거든요. 그분들이 과연 민주당의 장래에 관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 인천 계양을 선거에 향방을 가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인천 계양을은 어쨌든 송영길 전 대표가 5선을 예. 또 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뭐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 표 격차나 이런 부분이 지난 이재명 대표가 국회 입성을 했던 보궐선거에서도 두 자릿수 차이가 나긴 했는데요. 국민의힘 후보랑 그게 한 10% 좀 초반대였습니다. 굉장히 격차를 크게 벌리지는 못했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신경을 써야 되는 지역구인 건 맞고, 다만 원희룡 장관이 굉장히 정치적 체급이 큰 후보인 거는 부인할 수 없지만 이 지역과는 사실 큰 연고는 없어 보입니다. 없기도 하고요. 나는 이재명 대표를 잡으러 왔다. 뭐 이런 취지인데 그런 슬로건에 유권자들이 과연 어느 정도나 호응할지는 좀 의문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접전 지역이 돼버리면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에 발목 끼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넉넉하게 따돌릴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다른 지역을 좀 누비고 지원 유세에 집중할 수 있겠지만 이 지역이 뭐 매우 넉넉하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지역인 것도 그렇죠. 사실이어서요. 예. 예, 그 지역에 조금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인천 계양을까지 이야기해봤고, 아까 그 박준규 기자도 정리할 때 지적한 분당갑 지역 안철수 의원의 지역구에 국회 사무총장 지낸 그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죠. 이광재 전 의원이 스스로가 원해서 여기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해볼 만하나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정말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지호 부실장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전략공천으로 단수공천을 이광재 전 총장이 받았죠. 이광재 전 총장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본인이 강원도지사 등등을 하면서도 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도 노하우가 있고 이 지역 이슈와 현안에 대해서 내가 수용을 해가지고 지역 유권자들이 바라는 방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현역인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본인이 의료인 출신이자 기업인 출신이다 보니까 뭐 키스트의 뭐 일부 분과를 좀 이전하겠다. 예, 이런 예. 지역 현안과 맞물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지역에 관심이 모아지는 건 아무래도 정의당 그 류호정 의원까지 출사표를 던져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개혁신당으로 옮겼죠. 그렇죠. 이 지역도 이제 본인이 IT 기업인 출신이다 보니까요. 기업인이라기보다는 거의 근로자였기 때문에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청년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의 뭔가 니즈를 본인이 수용할 수 있다. 그것과 관련한 맞춤형 공약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3파전이 상당히 또 눈길을 끄는 지역으로 됐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을 상대로 이광재 전 의원이 만약 승리한다면 이광재 전 의원의 체급도 상당히 달라지죠. 그죠? 근데 승리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뭐 그 승리하기가 쉬운 지역구면은 사실 친문이라고 분류되는 이광재 전 사무총장을 여기 보내지 않았을 거고요. 사실 이광재 전 사무총장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사실은 강원도지사를 하셨던 걸로 더 유명한 네. 분 아닙니까? 그래서 강원도에서 국회의원도 했었고 강원도에서 도지사도 했었고 그랬다가 또 이제 박연차 게이트로 그 강원도지사직을 상실하기도 했었고 다시 국회에 복귀를 할 때도 또 강원도 지역구에서 등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종로에 원래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한테 정치적으로 밀린 걸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권에서 잘 쓰는 용어로 자의반 타의반이라는 말이 있죠. 예. 그렇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지금 분당갑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강세 지역구에 온 걸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선거에 임박해서 늦게 와서 이 지역에 착근이 쉽게 가능하겠는가 그런 의문이 들고요. 이 지역은 지난번 그 2022년 재보궐선거 때 안철수 의원이 25% 차이로 승리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물론 그때만큼의 표차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득표 차이 좁히기가 쉽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자, 또 한 군데 관심사가 심상정 의원 고향 갑 지역입니다. 녹색정의당에서 내리 4선을 했고 물론 그 지역에서는 그 고향 지역에서만 3번 했나요? 네. 그렇죠? 이제 이번에 이기면 이제 5선 처음에는 비례대표 의석이었으니까 되는 건데
과연 이 녹색정의당 출신 오선 의원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난 선거연대 민주당과 논의로 해달라. 나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자신감이 있을 만도 해요. 왜냐하면 20대, 21대 총선에서도 후보 단일화 등등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3파전으로 벌어져서 뭔가 이 국민의힘의 표심은 좀 결집하는 반면에 민주당, 정의당 이게 좀 쪼개지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 국회 입성에 성공을 했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5선 고지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진보정당 지금도 최초의 사선 의원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더 이 진보 진영에서는 더 상징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 지역의 민주당 후보인 김성애 소장 같은 경우도 상당한 정치적 저력이 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 지역의 진작부터 내려가서요. 공약 설계 같은 걸 하는 걸 보면 유권자들과 실시간으로 거의 소통을 하면서 준비를 많이 해왔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민주당 내 경선에서도 승리를 하고 심상정의 대항마로 좀 나서는 그런 모양새로 보이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체급이 큰 정치인을 내세운 것 같습니다. 한창섭 전 행안부 차관. 그래서 이 사실상 3파전에서 누가 과연 이길 것인가. 그리고 이 표가 심상정 의원 왜냐하면 보통은 민주당 지지자여도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우리 고장의 상징적인 심상정을 뽑아주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 지역에 사시는 그럼요, 분들을 그럼요. 보더라도요. 그런데 심상정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조금 실망했다. 대선 그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취했던 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있어서 지난 총선 때의 그런 표심이 이번에도 그대로 나타날까? 유지될까? 그거는 조금 물음표가 많이 쳐집니다. 지난 대선에서 워낙 박빙의 차이였기 때문에 네. 심상정 당시 대선 후보가 사퇴만 했더라면 민주당이 이겼을 텐데 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토론 과정에서의 또 어떤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한 앙금이랄까요? 이런 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좀 켜켜이 쌓여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상당히 딜레마틱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일각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단일화를 해주지 않아서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대선에 패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과연 야권 연대를 해야 되는가 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거고 더더군다나 이 지역에서 심상정 후보가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하다 보니 지역의 민주당 조직이 저는 좀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에 2003년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도 이 고향 당시엔 덕양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이 무공천을 해서 개혁국민정당의 유시민 후보가 등원을 한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뭔가 민주당이 양보를 해온 그런 지역구에 가깝기 때문에 그럼 언제까지 우리는 이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수 없는가에 대한 지역의 고민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근데 야권 연대를 하자니 안 하자니 지금 진보당하고도 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왜 정의당하고는 연대하지 않는 거냐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서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황일 것이고 심상정 후보가 이제 그 틈을 어디까지 파고들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예. 자, 경기도 그다음에 인천 지역 관심 가는 지역들도 하나하나 얘기해 봤는데 양쪽 지역을 합하면 무려 74개 지역구입니다. 두 분 변호사님은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74개 몇 대 몇 송 변호사. 몇 대 몇으로 얘기하기는 힘든데요. 예전보다는 많이 약진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약진한. 예, 대표적으로요. 근데 그 얘기는 하나만 한 얘기가 4년 전에 워낙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보다는 훨씬 잘해야죠. 예. 4년 전에 경기도에서 7석 건졌는데 그거보다 한 3배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좀 포스트를 짚어보면은 예를 들면 용인 같은 경우에 지금 용인 갑을 병정이 전부 다 현역 의원이 못 나옵니다. 그런데 4년 전에 1대 3이 됐던 지역이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러면은 을병정에는 국민의힘이 신인이 가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 을과 정에는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했고 병의 정춘숙 의원은 경선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의 신인들이 어떻게 보면 좀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상대가 현역이면 아무래도 역풍을 맞서 싸워야 되는데 이제 신인 대 신인이 되면은 그래도 그 유권자들께서 후보의 어떤 살아온 길, 경력, 스펙 이런 걸 갖고 좀 대등하게 비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이렇게 좀 선거구마다 특성을 타게 된 곳들이 경기 인천에 곳곳에 있습니다.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74곳 중에 절반이면 37인데 37 넘겨요? 국민의힘? 그 천리길도 한 걸음 붙어죠. 일단 3배 이상부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3배 이상? 네. 장유미 변호사는 몇 대 몇? 저는
민주당이 한 3대2 정도로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에 지난 총선이 이례적인 상황이긴 했는데요. 수도권의 표심, 그 경기 인천 지역은 정말 바로미터잖아요. 어떤 인물론, 뭐 지역 조직세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바람에 따라서 그 정치 상황과 그 여건에 따라서 굉장히 예민하게 움직이는 표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선거 31일 남았잖아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민주당은 피치를 정말 끝까지 끌어올릴 겁니다. 이 정부의 실정, 그러면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그 슬로건이 정말 성취됐을 때 과반 의석을 넘고 민주당이 저지할 수 있는 기회를 총선 의석수로 놓쳤을 때 사실상 폭주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계속 이 수도권에 메시지를 드릴 것 같습니다. 네, 5% 미만의 차이로 결정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절반가량이나 된다라고 본다면 진짜 모르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남은 한 달 사이에 어떤 정치 변수가 어떻게 흘러갈지 거기에 달려있다고 봐야죠. 1시 30분 막 지났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토론 이어갑니다. 유하영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서는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서강대교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한남대교부터 막히고요. 올림픽대교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분기점 5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더 가서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반대 부산 쪽으론 한남에서 서초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매송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비봉 나대목부터 3km 정체고요. 이후로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힙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장수에서 송내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2대 국회의원 선거 D-31일 여기가 총선 격전지. 여기가 총선 격전지 2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수도권 격전지 상황 알아보고 있는데 마지막 49개 의석이 있는 서울 지역 또 정리하고 토론해보죠. 역시 내일신문의 박준규 기자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 대진표 거의 완성됐죠? 예, 그렇습니다. 48곳 중에서 41곳에서 대진표가 짜졌습니다. 한강벨트가 최대 관심 지역인데 현재 중구 성동을 지역 국민의힘 경선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이 지역은 아직 대진표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 지역에서 국민의힘 공천은 이해운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의 결선으로 결정이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박용진 의원과 정봉준 전 의원의 강북을 결선 투표, 그리고 서대문 갑 지역의 청년 전략 경선이 주요 관심사입니다. 네. 언급한 것처럼 서울 지역의 승부처 하면 한강벨트를 꼽는데 4년 전에는 민주당이 압승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49석 중 41석이나 얻었고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이 8석을 확보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확보한 곳을 보면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와 강북에서는 용산이 유일합니다. 예. 이 서울 지역구 득표율이 민주당 53% 대 미래통합당 42%라는 점을 보면 박빙승부가 아주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격차가 많이 나지 않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아깝게 진 곳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번 총선에서도 접전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한강벨트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지역을 꼽는다면? 이 한강벨트 중에서 강남 지역을 빼면 이 4곳에서 박빙승부가 예상됩니다. 이 강북 쪽을 보면 운동권 간의 대결로 마포, 을이 주요 관심 대상이고 광진, 을에서는 고민정 의원과 오세훈계, 오신환 전 의원이 리턴 매치를 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진 중구 성동을도 이 빅매치가 예상되고 강남 쪽으로 내려와 보면 동작을에서 민주당 유사명 전 총경과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맞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 한강벨트는 여야 모두 공격과 방어의 첫 저지선이거나 공격선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아까 운동권 간 대결 마포, 을, 정청래 대 함은경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여당이 가장 눈여겨보고 또 관심을 두고 있는 지역구입니다. 정 의원과 함 회장이 이 모두 운동권이라는데 또 이 다른 점은 다른 길을 지금까지 왔다는 점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운동권 심판을 내건 국민의힘의 상징적인 지역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용산을 주요하게 봅니다. 새로운 정치 1번지이고 정권 심판론을 내건 민주당에겐 의미 있는 지역구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지난 총선에서 서울에서 가장 적은 표 890표 차이로 승부가 갈린 곳이 바로 이 용산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민주당 강태웅 후보 간의 리턴 매치가 성사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내일신문의 박준규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서울 지역입니다. 관심 가는 지역구들이 여러 곳 지금 있는데 아까 잠깐 그 여론조사 결과를 미리 우리 송영훈 변호사가 언급했습니다마는 경기 인천 지역에서 여야 정당 지지도 격차가 별로 안 난다면 서울 지역은 상당히 큰 차이로 최근에 국민의힘 쪽 정당 지지도가 높게 나타나요. 우선 그 수도권 전체에서도 특히 서울 지역에서 국민의힘 쪽이 앞서는 그런 무슨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서울하고 이제 경기 인천이 표심이 탈동조화가 된 지가 좀 몇 년 됐습니다. 그게 이제 서울 집값으로 인해서 인구 유출이 된 영향도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영향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어쨌든 최근 한 3, 4년 정도는 서울 경기의 표심의 탈동조화는 상당히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서울이 조금 더 보수화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경기도가 진보화됐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서울에서는 일단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등에 업고 이제 현역들과 맞서 싸워서 지역을 탈환해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서울이 오히려 야성이 강한 곳이었는데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선거운동 하시거나 이런 캠프 관계자분들한테 좀 여쭤보면 과거랑 좀 많이 다른 추세가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안에서도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다라고 분류되는 지역들도 뭐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있어서 아파트 대단위 단지가 들어선다든지 하면은 또 인구의 변동도 상당히 크고 그러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때 추세를 쭉 보면 예전부터 민주당이 큰 차이로 이겼던 지역도 계속 좀 붙고 있는 그리고 역전되는 이런 지역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좀 안심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죠. 특히 서울. 연령 구성에서도 젊은 층들이 집값 때문에 수도권으로 밀려나면서 그렇죠. 상대적으로 서울 지역이 조금 더 고령화되고 또 조금 더 잘 사는 분들이 서울에 더 많이 모여 있게 되고 아무래도 경기 인천에 비해서 예, 제 주변을 보더라도 젊은 분들이 경기권으로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바로 그런 영향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연령대와 관련해서 분명히 이런 표심이 바뀌는 데는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더더욱 긴장되겠어요. 굉장히 긴장하고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목표 49 중에 몇 개? 뭐 의석수로 말씀드리기는 여전히 좀 곤란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 선거를 예측할 때 역대 선거를 놓고 좀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뭐 2020년 총선에서 우리가 출발하지만은 그 2016년을 넘어서 201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 이상의 서울 성적은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21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41석 얻었었는데 그래도 최소한 35석 이상은 얻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강남 3구하고 용산. 한마디로 잘 사는 분들 모여 사는 동네만 국민의힘이 이겼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벗어나야죠. 네. 관심 가는 지역들 아까 정리한 것 가운데 우선 마포, 정청래대, 함운경, 운동권 청산이라고 하는 슬로건에서는 상당히 상징적인 곳이고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이 나와서 거기에 또 이 표적 공천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그게 일단 무산되긴 했습니다만은 정청래대 함운경 여기에 대해서는 또 반대로 민주당 쪽에서는 함운경이야말로 변절한 운동권에 대한 심판이다.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컨셉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요. 국민의힘의 컨셉이요. 운동권 청산하겠다고 하면서 함운경 찐 운동권이다. 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청래는 그 당시에 뭐 약간 아주
센 운동권은 아니었고 뭐 리더급은 아니었고 함은경은 정말 리더격이었다. 뭐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뭐 이런 상찬을 늘어놓는데 아니 운동권 청산하겠다고 하면서 그걸 또 이력으로 이야기한다는 것도 사실 납득이 안 되고요. 함은경이라는 정치인은 사실 민주진영에서 출마를 굉장히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출마 기회를 보장받았으니까 간 거 아닌가라는 그 정치적 이력을 보면 강한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한 언론에서도 지적했던데 운동권 청산론 저는 집권 여당의 슬로건치곤 지나치게 한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어렵고 사과도 사 먹기 어렵다고 국민들이 아우성인데 운동권 청산하겠다. 그리고 짚어주셨듯이 성동을에서 그게 안 됐죠. 네. 우리는 경제 전문가로 가겠다라고 했지만 임종석 전 실장이 공천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면서 다시 뭐 종북 프레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그 외연 확장에서 지금 진보당이 지금 국회에 입성한 정당입니다. 그래서 선거연대를 이야기하는데 이걸 확장하고 더 키워서 종북 프레임에 가둬놓으면서 무슨 종북 주사파들을 국회 입성하는데 가교 역할을 한다. 이런 선거 프레임 하면 특히 저는 서울에서는 먹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내란 선동으로 그 유죄 확정된 이석기 전 의원 이런 분들 사면해야 된다고 하고 석방 운동하고 하는 분들이 지금 그 진보당의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지금 선출이 됐습니다. 진보당에서.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이 그 상위 순번에 진보당에 세 자리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국회에 입성을 하는 거를 국민의힘이 비판도 하지 않고 그냥 둬야 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뭐 약간 옆주제로 빠지긴 합니다만 진보당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서 지금 그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운동권 너무 한가하다. 그러니까 운동권 청산론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소위 이제 86세대가 국회에 들어온 지가 정확하게 한 세대가 됐습니다. 2000년 16대 총선, 2004년 17대 총선을 계기로 국회에 대거 들어왔고 그러면 20년에서 24년이 됐으니까 정확히 한 세대가 지났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한 것 가지고 공로도 있죠. 분명히. 그런데 그 공을 가지고 한 세대 동안 많이 누렸어요. 그러면은 그 공과가 공이 더 큰가 과가 더 큰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세대 결산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86 운동권 청산을 얘기하는 거지 뭐 우리 사회의 86세대가 다 잘못했다든가 혹은 뭐 86 운동권이 아무 공이 없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기보다는 뭐 그 사제폭탄 터뜨리려다가 이제 저 불발된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걸 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화 운동의 대표 주자라고 말할 수 있는 도 좀 의문이에요. 민주화 운동은 우리가 1987년에 그 부산 문현 로타리에서 찍힌 유명한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태극기가 놓여져 있고 그 젊은 청년이 상의 탈의하고 이렇게 팔 벌리고 달려나가는 그 사진 있죠. 그 사진의 주인공이 된 그 젊은 청년을요. 3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디서도 못 찾았습니다. 언론에서도 찾으려고 하고 시민단체에서도 찾으려고 하고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여봤는데 그 상징적인 사진의 주인공이 된 청년을 못 찾았거든요. 민주화 운동은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많은 청년들과 시민들이 합심해서 이루어낸 결과지 국회에 들어와서 기득권을 누린 몇몇 86 운동권들이 한 게 아니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번 총선을 관통하는 어떤 시대 정신이 운동권 청산론인 건 아니죠.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아젠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이번 총선을 관통하는 핵심이다까지는 말하기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뭐 민주당이 그런 저 임종석 전 실장 같은 인물을 그대로 공천을 했으면 그게 상당히 유효한 프레임이었을 건데 민주당 스스로가 그 프레임으로는 결국은 안 된다는 걸 인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을 컷오프한 것이. 그래서 이제 뭐 전현희 전 위원장이 왔는데 사실 이제 전현희 전 위원장을 등판시키는 과정이 상당히 둔탁했기 때문에 전현희 전 위원장이 좀 스크래치가 난 상태에서 지금 중성동갑에 왔다고 할 수 있죠. 뭐 선거운동도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의 조직과 화학적 결합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도 정리가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주목하는 곳이 마포을이라면 민주당은 주목하는 곳이 용산이다. 네. 대통령실이 또 거기 있으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지역이 됐죠.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는 거기에 청와대가 없었으니까요. 대통령실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험지 중에 험지인 건데요. 그렇게 서울권 수성을 할 때도 놓쳤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뭐래도요. 이번 정부 심판론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메이크업을 아무리 잘해도 원팀입니다. 대통령과.
나와요. 그리고 90도 폴더 인사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제가 사과를 요청했던가요? 에서 멈춰 있어요.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총선에서 표로 채점표 매기실 겁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용산이라는 지역이 갖고 있는 그 상징성 예. 거기다가 국민의힘에서 내세운 후보는 권영세 전 장관 굉장히 또 이 정부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대통령이 형이라고 부른다 뭐 이렇게 알려진 분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그 지역에 계속 있었던 지역위원장의 대항마로서 뭔가 유권자들한테 저는 호소할 만한 여지가 좀 지난 총선 때보다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장유미 변호사 멘트에서도 드러나지만 민주당은 어차피 이번 선거를 국정심판론,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심판, 또 역시 뗄래야 뗄 수 없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네. 또 역시 뭐 심판, 네. 뭐 이런 얘기로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략으로도 그렇지만요. 그렇죠. 저는 전략을 넘어서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국회 다수석을 국민의힘이 점하게 된다면 지금도 입틀막이다. 대통령은 귀틀막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연 민주주의가 네. 진보할 것인가 퇴행할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일부러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안 등장시키려고 한다면서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대통령은 계속 민생토론회 하면서 그 민생토론회가 TV로 중계도 되고 있죠. 저희가 뭐 어제 그 문제로 서로 네. 심각하게 지금 토론도 했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요. 지금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특히나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그 공표사항 말씀드린 그 갤럽 여론조사에서 이번 주에 서울 지역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43%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은 정권 심판론에만 의존해서 민주당이 선거를 치르면요. 생각하고 많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민주당에 하나 뭐 좀 어드바이스를 드린다면 민주당이 원래 잘하는 게 그 유권자들 마이크로 타겟팅이에요. 현수막도 골목골목마다 딱 그 동네의 이슈를 선점해가지고 걸고 이런 거 잘 하는데 제가 이번 선거에서 그 예비 후보 공보물을 몇 군데 걸 수집해서 좀 봤더니 생각보다 예전과는 달리 그런 게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정권 심판론에만 정말로 안주해서 선거를 치른다면은 서울 지역 선거는 개표 열어보면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공직선거운동 전이니까요. 네. 민주당에서 저희 총선기획단 할 때도 지금 말씀하신 뭐 마이크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맞는 맞춤별 공약은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최선을 그렇죠. 다해서 할 겁니다. 최근에 그 국정수행 지지도가 올라간 조사들을 보면 왜 올라가는지를 보면 이 의사 정원 늘리는 거가 또 그렇게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죠? 뭐 꼭 그것만은 아니겠죠. 아니 상당히 영향을 미친 걸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병원들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총선까지 한 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바로 이 의사단체와 정부의 이 그 정면 충돌 양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네. 이것도 총선에 이것 사실 뭐 모든 걸 다 총선 쟁점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뭐 불가피하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복지부가 워낙에 상황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뭐 그 응급실이 멈추는 사태까지 가진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도 뭐 응급실은 그래도 돌아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는 정부와 응급실은 돌아가더라도 환자들이 수술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뭐 목숨 잃었다 뭐 이런 뉴스들이 자꾸 이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대통령의 지지율을 견인하는데 저는 의사수 정원 2,000명 화끈하게 늘리겠다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반응하고 잘한다고 박수치고 계시니까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우려 목소리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를테면 정말 의사수를 높이는 걸 넓히는 것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이런 국민들 대단히 조직적으로 윤석열 정부 이거 잘했으니까 뽑아줘야지 그렇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계적으로 되지는 않는데 다만 의사들은 반감이 어마어마하죠. 거칠게 그렇죠. 추진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의사들은 조직돼 있습니다. 굉장히 뭉쳐 있고요. 표로 심판하겠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이게 정작 이 링에 올라가서 표심으로 보면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고려를
했다고도 또 들었기 때문에요. 저는 좋지는 않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표만 의식해서 의대 정원 조금 늘리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안 하고 멈춰버려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또 코로나란 변수가 코로나 때문에 또 못했었습니다.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몇백 명이라도 늘려놨으면은 지금 이렇게까지 그 의사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할 정도의 상황은 오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역대 정권에서 다 이거를 포기하거나 미룬 숙제를 그래도 윤석열 정부는 외면하지 않고 과감하게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뭐 역풍이 발생할 수 있다거나 반대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고 초고령화가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10년 뒤에 의사는 뭐 많이 부족하다는 거니까요. 한 달 내내 지금 이 갈등이 이어지고 병원의 혼선이 가중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국정운영 책임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지난 정부 때요.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400명씩 올리자고 했을 때 국민의힘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원내대표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방향성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거칩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을 간호사분들한테 채우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간호사법 제정하는 건 거부했습니까? 이게 앞뒤에 대해서 정말 단시한적인 거예요. 장기적으로 정말 의사수를 정원을 고민을 하고 수기를 하고 있었다면 간호법에 대해서도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건 아니었었겠죠. 아무튼 이 변수도 하나의 중요한 변수다라는 걸 지적 안 할 수가 없고 두 분이 개인적으로 서울에서 주목하는 선거구는 어디가 있습니까? 송영훈 변호사는? 서울 도봉갑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도봉갑 지역은요. 전통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의 험지죠. 2008년에 그 신지호 의원이 딱 한 번 당선되고 그 앞뒤로 김근태 전 의원이 3선. 그 뒤로 김근태 전 의원의 배우자인 인재근 의원이 3선 이렇게 해서 6승 1패를 한 곳인데요. 여기가 이제 인재근 전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재근 전 의원이 마치 어떤 그 지역의 영주처럼 후임자를 누구를 비토를 하고 지명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됐죠. 잠깐 그러다가 바뀌었죠. 그러다가 이제 안규령 상근부대변인 지금 이제 대변인이 됐는데 그 안규령 후보가 공천을 받았는데 이 차은 후보다 이재명 이 논란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고 그다음에 인재근 전 의원이 이 안규령 대변인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마치 마지못해서 들어주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됐어요. 언론에서 뭐 안규령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젊고 여성이라서 좋아요. 끝. 이랬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김재섭 후보가 지난번에 이 도봉갑에서 낙선을 하고 4년 동안 지역을 열심히 갈고 닦았습니다. 1987년생의 굉장히 젊은 후보고 그런데 이제 안규령 후보는 이 지역에 아무런 연고가 없고 연고가 없다는 걸 언론에서 물어보니까 뭐 처음부터 연고가 있는 후보가 어디 있느냐 가서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도봉갑 유권자들이 사실은 상당히 불쾌하게 여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이 깃발만 꽂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비춰지면은 역풍이 불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결과가 좀 주목이 됩니다. 장윤미 변호사는 어디가? 저는 아무래도 중성동을이 주목이 되는데요. 사실 공천 과정에 민주당이 매끄러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거기에서 굉장히 좀 장기간 이 표밭을 다지고 있었는데 전현희 전 위원장이 갔고 그렇지만 운동권 프레임은 좀 깨지게 된 측면이 있고 오히려 여성 대 여성 기업인대 법조인 출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건익위원장일 때 윤희숙 전 의원의 그 농지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본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뭐 공식화하진 않겠다고 하지만 좀 대비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과연 유권자분들이 누구 손을 들어줄 것인가 상당히 좀 관심이 모아집니다. 그 중성동 을이 아니고 갑입니다. 갑이고 갑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을이라고 하셔서 갑이고 을에는 지금 국민의힘 경선 중이죠. 하태경 의원하고 이혜훈 전 의원 결선에 올라가 있고요. 지금 민주당은 거기 박성준 의원이 그대로 나오시는 건가요? 경선 중인가요? 경선 중인가요? 아무튼 그 이영 중소기업 장관이 3등 했잖아요. 경선에서. 그건 어떻다고 보세요? 워낙에 그 하태경 의원도 만만치 않고 서울로 이제 험지 출마를 하면서 이슈를 선점을 했고 이혜훈 전 의원도 뭐 3선을 하셨고 과거에 이제 방송도 워낙에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 아무래도 중진급에 대한 인지도 차이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이거는 정말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경선도 아직 안 끝난 지역입니다. 아무튼 이번엔 중성동, 갑을 양쪽 다 지금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 성동 을 지역에 워낙에 체급이 큰 3명의 정치인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일 먼저 표밭을 닦았던 건 이혜훈 전 의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재배치 내지 교통정리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또 의외로 끝까지 경선을 해서 이영 전 장관은 사실 친윤
민주당의 그 어쨌든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본인이 연고는 없지만 양보해서 또 그 지역에 간 측면이 있거든요. 서초 쪽에 이렇게 타진을 하다가 그래서 좀 의외였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영 전 장관이 떨어지는 걸 보고. 자, 뭐 미처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서울 강남 같은 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 추천제 그것도 또 어떤 결과를 낼지 이것도 마저 지켜봐야 할 변수다. 여기까지 오늘 좀 말씀을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총선 D-30일 여기가 총선 격전지 이 전국 판세를 쭉 한번 둘러봤고 마지막으로 경기 인천 수도권까지 다 정리를 해봤는데 이번 선거 이렇게 한번 지켜보세요라고 마지막 두 분 한 말씀씩 하시죠. 손영훈 변호사. 그 2020년 총선은 이제 코로나가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걸로 인해서 선거 결과가 좀 이례적으로 나온 측면이 있습니다.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은 요소가 사라지고 제로 베이스에서 리셋이 되는 선거구가 많을 거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나 수도권에서 개표 방송을 지켜보시다 보면은 깜짝 놀랄 만한 지역구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장 변호사. 저는 박빙으로 민주당 승리 지역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 우려가 있거든요. 경제도 못하고 정치도 못하고 민주주의도 퇴행하면 어떤 표를 던져야 될지 저는 유권자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달 동안 우리 유권자분들 심사숙고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송영훈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 두 분 오늘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수라가 부르는 아 대한민국 듣고요. 저는 다음 주말 뵙죠. 안녕히 계세요.